안녕하십니까. 법률방송 로포커스 신세아입니다. 오늘 로포커스 1회 그 첫 순서로 대한민국의 슬픈 단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양육비 미지급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양육비 이행법 통과 그 이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보도해온 장한지 기자와 관련 얘기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이 지금 현재까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형편이 정말 어려워서 못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별다른 이유가 없이 그냥 안 주는 경우가 차갑지만 현실인데요. 이러한 악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를 제재하는 법안이 지난해 통과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악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이른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네. 그리고 또 바로 12월에는 이 운전면허 정지뿐만이 아니라 출국 금지, 신상 공개, 그리고 심지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개정 양육비 이행법이 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실효성은 말 그대로 제로입니다. 네. 이 운전면허 정지 법안이 통과된 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그렇다면 법안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무슨 걸림돌이 있는 겁니까? 네,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였습니다. 하나는 위장 전입이고요. 다른 하나는 운영상의 미비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물 한 잔 안 먹고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한 모습인데요. 현장의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나쁜 아빠들, 나쁜 엄마들에 대항하기 위해 양육자들이 거리 위로 나섰고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해를 넘어가기 직전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출국을 금지시키고 명단을 공개하는 개정 양육비 이행법이 통과했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양육자들은 여전히 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전 남편이 한 9,50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양육자분들은 감치 제도까지도 가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이들이 말하는 어려운 상황이란 무엇일까? 2016년 이혼하고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아들을 키워온 A씨. 연락이 끊기고 잠적해버린 전 남편의 집 주소를 알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혹시 진짜 이분이세요? 네. 초분을 떼고 전 남편의 거주지를 처음 알게 된 A씨. 한참 서류를 들여다봅니다. 법원 판결대로 양육비 좀 달라고 말하기 위해 A씨는 해당 주소로 직접 찾아가 봅니다. 아니요. 네, 무슨 얘기였나요? 저희 양육비 때문에, 양육비 때문에요. 남편분. 저희가 어디 한개 사주세요. 그분 돈이 없으면 들어갔을 때 없어요. 왜냐면 여기 개인 사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 돈이 없이 되는지 알아요. 문제는 제가 몰라요. 그런데 현관문에서부터 벽에 부딪힙니다. 가까스로 전 남편의 집 앞에 도착했지만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봐도 묵묵부답입니다. 계세요. 전 남편이 어디 살고 있는지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 다른 양육자 B씨, 주민등록등본 초본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지만 전 남편이 아닌 그의 외숙모 부부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숙모. 오랜만에 전화해. 근데 왜 왔던데? 여기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그럼 밥 만나러 왔어요. 지금 왔어. 지금 왜 없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미용실에 연락할 가족이나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사람의 주소지로 주소를 등록하고 자신은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이른바 위장전입 의혹입니다. 여기 왜 없어요? 여기 산다면. 근데 아이가 있던데 어떻게? 모였는데 전부 의심 나온 집에 가면 파트도 신경을 댄다. 우리 집은
만나러 왔는데요. 그럼 어떻게 만나? 통상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길 경우 감치명령이 내려집니다. 감치명령 이후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강화된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출국 금지, 형사처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채무자가 법원의 통지 또는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처벌이 무용지물이란 점입니다. 감치 신청을 하려면 일단 이행명령 결정을 받아야 되고 이 이행명령을 위반했다는 거에 대한 제재로 감치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감치 명령을 받으려면 일단 그 감치 신청이 또 송달이 돼야 돼요. 그 상대방 집에. 근데 송달이 안 되면 이거는 공시송달로도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바로 각하가 나거든요. 감치명령의 경우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집행력을 갖고 있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는데 위장전입이나 폐문 부재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후속 조치가 불가능해집니다. 주소도 자기 주소를 안 해놓고 지인들 주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법원의 절차를 빌릴 때는 일단 뭐 소장이라든지 신청서가 그 집에 송달이 되어야 되는데 송달부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이행명령이든 감치 신청이든 이런 게 그래서 실익이 없을 때가 좀 많아요. 전체 한부모 가운데 80% 가까이가 여전히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 양육비 이행관리원 자체 조사 결과 양육비 미지급자 중 단 25%만이 실거주지이고 나머지 75%는 위장전입 등 주거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효과적이지 않으면 양육비를 받는다는 것을 각 양육 과정에서 포기할 거라는 것. 그러면 그게 결국 또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건 아이한테 직결된다는 거.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힘들게 입법을 시켜놨어도. 위장전입 등으로 거주지 확인이 불가능할 때 주민등록상 주소로 서류를 보내면 받은 걸로 간주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이어서 좀 얘기 더 해보도록 하죠. 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75%가 거주지 확인 불가다, 좀 이런 얘기로 보여지는데 감치 재판을 여는 것 자체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양육자들은 그 다음 단계인 운전면허 정지나 뭐 출국 금지, 신상 공개 등은 좀 업무도 못 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양육비 미지급자를 감치하기까지 양육자들은 송달 전쟁을 치름과 동시에 법정 공방도 치러야 하고요. 네. 또 동시에 직접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난관이라면 뭐가 있는 거죠? 네, 수소문 끝에 저희 취재진이 1호 출국 금지 신청자를 직접 만나봤는데요. 네. 이제 그분은 속이 터진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함이 극에 치닫는 현장의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10여 년 전 이혼하고 두 아이의 양육을 맡게 된 엄마 A씨. 법원은 전 남편 B씨에게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하지만 B씨는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쌀 살 돈도 없던 A씨, 그래도 아이들은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상상이 안 돼. 그건 바라면 안 돼요. 너무 그건 말하면 안 되는데 너무 고생했어. 말도 안 돼요. 참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거는. 살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성공했고 여유가 생긴 A씨는 2019년 자녀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변경하려 법원을 찾았습니다. 저는 죽은 줄 알았어요. 살아있는 줄 몰랐어요. 양육비도 안 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애들은 내 성으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이 성분 변경을 했어요. 모든 혼자서 애들을 양육하는 한부모들은 이제 10년 동안 혼자 진짜 열심히 애들을 키우면 애들을 자기 성으로 바꾸고 싶고 우리 애들도 자기 엄마 성으로 따르는 걸 원해요. 그런데 그때 양육비 문제에 대해 나몰라라 했던 B씨가
갑자기 법원에 나타납니다. 중국 국적의 여성과 재혼한 B 씨는 자녀들의 성 변경을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분노와 서름이 터진 A 씨, 전 남편 B 씨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빨리 감치하라고. 이런 감치 안 하면 니네 팀면 니네 책임질 거야. 니네 도망가면 니네 책임질 거야. 나는 그러잖아요. 지난한 싸움 끝에 B 씨는 지난 8월 31일 10일간의 감치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어 엄마 A 씨는 B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현 배우자를 따라 중국으로 갈까 곧바로 B 씨를 상대로 출국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해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감치 판결을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제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사는 감치됐는데 후속 절차를 양육비 이행관리위원회에서 해준다고 하던데 그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감치하는 동안 돈 줄 수 있으니까 감치 풀린 다음에 봅시다. 풀린 다음에? 네. 왜 그렇게 후해요? 왜 그렇게 후하냐고요?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신청자를 받아 여성가족부에 그 명단을 전달합니다. 여가부는 비정기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가 생계와 연관되어 있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제재가 타당하다 판단되면 여가부는 경찰청에 그 명단을 전달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도로교통법상 최대 100일입니다. 명단 공개의 경우 여가부에서 신청자를 받고 3개월에 한 번씩 심의위를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듣고 부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합니다. 명단 공개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출국 금지의 경우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신청자를 받아 명단을 여가부에 전달하고 여가부는 비정기적으로 심의위를 열어 제재가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명단을 법무부에 넘깁니다.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면 양육비 미지급자는 출입국관리법상 최대 6개월의 출국금지 처분을 받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명단을 여가부에 송부를 해요, 어머니. 그래서 여가부에 송부를 한 다음에 여가부에서 이제 그 상대방한테 이제 너는 출국금지 대상 요청자,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라는 통지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심의회를 거친 다음에 이제 출국금지 대상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가지고 우선은 제가 어머니 자료를 받은 다음에 이제 어머니 그 양육비 미지급 금액 확인을 하고 이제 그게 3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여가부에다 명단을 송부할 예정이거든요. 대상 통지서를 보내요. 통지서 보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진술할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라 이런 기회를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운전면허 같은 데는 법률상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 정지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여가부에서 언제 심의위를 여는 건지,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 상대방은 의견 제출을 완료했는지, 사건이 어느 부처까지 넘어갔는지 등 이번 주 중으로 그 사람이 이제 풀려나는데. 감치가 풀려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감치 풀려나면 언제든지 출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님 이게 제가 이번 주에 보낸다고 해서 바로 심의에 대한 결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님. 그럼 언제 돼요, 그게? 심의 일정은 저도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여가부에서 진행을 하는 거여가지고. 양육자들은 양육비 미지급자 감치라는 벽에 이어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라는 또 하나의 높은 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감치 판결만 받으면 돼. 거기만 가면 뭐든지 다 해결이 돼. 이제 내가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법이라는 게 참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잘 만들어지지 않았더라고. 그러면 니네 책임질 거야. 니네 도망가면 니네 책임질 거야. 허나 열불러. 미치겠어요. 기나긴 싸움 끝에 지난해 통과된 개정 양육비 이행법. 여전히 양육자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여가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운전면허 정지 신청자는 6명, 명단 공개 신청자는 2명, 출국금지 신청자도 2명입니다.
산 넘어 산인 양육비 문제, 법안의 정착과 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채무자가 동의가 있어야만 재산 조회를 할 수 있었고 (10일) 후에 출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출국 금지를 좀 빨리 하고 싶어서요. 심의 일정은 저도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여가부에서 진행을 하는 거라 가지고. 이제 행정 절차를 빨리 밟아야 되는데 행정 절차를 밟을 인원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또 이렇게 갈 길이 많아요. 지금은 저 동의 없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계세요. 화야 나죠. 진짜 녹바가지 갖다가 진짜 갖다 뿌리고 싶은 그런 적이죠. 근데 일단은 기동력이 없으니까. 거기 올라선 사람이 하루에 5시간 자고 이랬어요. 애들 말하면 안 돼요. 너무 말하면 안 되는 게 너무 고생했어요. 말도 하기 싫어요. 네, 한 주의 핫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화천대유였는데요. 대체 화천대유라는 회사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이 내노라 하는 법조계 거물급 인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걸까요? 권순일 전 대법관부터 박영수 전 특검까지 줄줄이 연루된 이 화천대유 논란과 관련해서 연일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이윤우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앞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화천대유의 화려한 법률 고문단이 지금 굉장히 이목을 끌었죠. 네, 이 화천대유의 논란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이제 가장 먼저 주목을 끌었던 것이 이 화천대유라는 이제 조그마한 부동산 회사의 전직 대법관,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으로 꾸려진 이 초호화 법률 고문단이었습니다. 알려진 것만 해도 지난해 9월 퇴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국정농단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변호했던 이경재 변호사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김순환 전 검찰총장이 소속된 로펌도 이 회사와 고문 계약을 맺었고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이 회사의 자문 변호사로 일했다라는 소문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공인회계사인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일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도대체 이 회사의 정체가 뭐냐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화천대유에 법률 조언을 해준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 출신 정관들이 추가로 확인되었는데요.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과 김기동 전 검사장도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들은 이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인연으로 법률 자문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화천대유와 인연을 맺고 법률 고문을 맡게 됐고 여기서 한 역할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정말 이런 거물급 법조 인사들과 어떻게 이 화천대유라는 조그만 회사가 인연이 닿은 걸까요? 좀 알려진 게 있나요? 일단 의혹의 중심 인물인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김 씨는 이미 알려진 대로 한 언론사에서 법조기자로 활동했던 자입니다. 기자 신분을 유지한 채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설립해 이 대장동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화천대유 설립 7개월 전에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인터뷰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김 씨가 법조기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인맥을 이용해 유력 법조인들을 화천대유의 자문,
고문단으로 영입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관련해서 지난 27일 김만배 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네. 이때 취재진들이 이 초호화 법률 고문단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네. 제가 좋아하던 형님들로 대가성은 없었다. 네. 정신적으로 좋은 귀감이 되고 심리적으로 조언하는 멘토 같은 분들이라 모셨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늘어놓았습니다. 네. 좀 언론 보도에서 제가 좋아하던 형님들이다라는 이 멘트가 굉장히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지금 이 사건이 이 법조 게이트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 초호화 법률 고문단에 또 석연치 않은 부분들까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명씩 좀 제기되고 있는 의혹 좀 살펴볼까요? 네, 그 권순일 전 대법관은 네. 작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상 이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서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네.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경우는 박근혜, 최순실과 관련한 이제 국정농단 수사 지휘를 했던 자이고요. 네. 강찬우 전 수험지검장은 2015년 지검장 당시 대장동 로비 사건의 수사 책임자를 맡기도 했고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이경재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태에서 최순실 씨의 변호를 맡았고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검찰총장을 지낸 김순환 전 검찰총장도 네. 위 모든 수사에 관하여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자입니다. 네. 위와 같은 권 전 대법관, 김 전 검찰총장, 강 전 지검장 이 변호사는 모두 화천대유의 초호화 법률 고문단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박 전 특검의 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네. 분양한 대장동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네. 이 아파트는 당시 이제 6억에서 7억 사이로 그 가격으로 분양을 받았고 네. 현재는 이제 호가가 15억에 해당하여 특혜 의혹을 받고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나오는 의혹을 살펴보니까 이제 특혜 의혹에 대한 것이 굉장히 핵심 쟁점인 것 같은데 이 우선 권순일 전 대법관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논란이 좀 되고 있죠. 네. 변호사법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르면 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는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유하게 하거나 네. 공유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감정, 대리, 중재, 청탁, 법률 상담 또는 네.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에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이제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네. 또한 그 변호사법 112조 제4호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네.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아서 네. 변호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위 변호사법 조항들을 위반했다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네. 다만 이제 실제로 해당 조항에 속하는 업무나 직무를 수행했는지는 이 별도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게 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김순환 전 총장은 이제 과거 소속했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 그 고문 계약이 있었지만 자문료는 법인 계좌에 입금돼서 법인 운용 자금으로만 사용됐고 네. 받은 자문료 전액에 대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세무 신고도 했다. 어떤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고문 계약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서 이제 선을 그었는데요. 네. 사실 정관들의 경우는 이 취업 제한이나 수임 제한 같은 법률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한은 네. 퇴직 이후에 사적으로 고문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법으로 제한하기는 힘듭니다. 네. 따라서 김 전 총장이 속해 있던 법인이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는 문제 삼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구체적으로 법률 위반이 부분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취업 제한이나 수임 제한 네. 같은 부분이 있는지 그러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김 전 총장의 영향력이 발현이 됐는지 등을 파헤쳐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네.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 소유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과 관련해서 박영수 전 특검 측은
법령에 따라 회사가 정한 가격으로 정상 분양을 받았다. 가격을 낮추는 데 특혜도 없었고 기존 주택을 팔아 대금을 냈다. 특히 대금 미납이나 계약 해지에 따른 자녀 세대가 남은 아파트였고 추가 입주자 공고 같은 공개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박 전 특검의 주장만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실제로 분양의 특혜를 받았는지는 분양에 박 전 특검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등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파악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종합해 보면은 일단 뭐 드러난 혐의와 이들의 지금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만으로는 좀 밝히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실제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수사를 통해 좀 밝혀내는 게 쟁점일 것 같고요. 지금 뭐 법조계에서는 이제 특검과 국정조사 해야 된다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향후 좀 수사 전망이나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소규모 부동산 회사인 화천대유와 개인 투자자 6명이 3억 5천만 원을 출자해서 무려 1,153배에 달하는 4천여 원의 배당금을 수익을 챙겼거든요. 이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 전 대법관, 검찰총장, 고검장, 검사장 등의 이 초호화 고문단을 두는 등 아무래도 비리, 유착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 화천대유의 사태의 진상규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독립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가능한 이 특검과 국정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주요 관련자들이 주변과 연락을 끊고 일부 핵심 당사자가 이미 출국을 했다는 등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뭐 대선도 좀 맞물려 있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수사를 통해서 좀 진실이 명명백백히 좀 밝혀져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임에서 사용되다 최근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유행어죠. 원래 자신의 캐릭터라는 뜻의 본캐만큼이나 새롭게 만든 붓캐릭터의 줄임말, 부캐를 중시하는 MZ세대 바람이 법조계에도 불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법률방송 로포커스에서도 법조인으로서의 업무를 마치고 제2의 또 다른 삶을 위해 출근하는 이른바 부캐를 가진 법조계 인사들을 소개해드리는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그 첫 번째 순서로 영화나 전래동화 속에서 봤던 인어공주, 선녀와 나무꾼의 선녀가 법정에 선다면 어떤 전개가 펼쳐질까 하는 다소 엉뚱한 고민을 법률적으로 풀어낸 작가 백세희 변호사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김혜인 기자입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의 초입을 향하던 어느 날, 법률방송 취재진은 경기도 양평의 한 마을에서 백세희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백 변호사는 양평의 한적한 풍경과 어울리는 편안한 미소로 취재진을 맞았습니다. 백 변호사는 한 달에 2-3번 법률사무소에 출근하고 나머지 시간은 양평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원한 환경에 있으면은 그 일과 개인 생활을 이렇게 확실히 분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강남역에 사무실로 가게 되면 사람들도 많고 나 여기 정말 일하러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쪽으로 집으로 양평으로 돌아오는 순간에는 이제 일 끝났다. 이제 나는 나의 휴식 시간. 학창시절 미술대학 입시를 준비했지만 보기 좋게 낙방했고 이 불명예를 단 한 번에 역전시킬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백 변호사에게 그 무언가는 바로 사법시험이었고 그는 진로를 틀어 법학과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1-2년 더 한다고 해서 이 미대 입시에 다시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드니까 결국에는 수능 성적만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리고 똑같이 그냥 시험을 봐서 공부를 많이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고 공부를 적게 하면 시험을 못 보는 그런 예측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그 짧은 생각으로 선택한 게 바로 사법시험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의 길로 들어선 뒤에도 미대 입시를 준비하며 만났던 친구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미술계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던 백 변호사.
소위 신변잡기적인 이슈들이라고만 치부해왔던 미술계 이슈들은 법률적인 이슈들과 맞닿아 있었고, 이를 계기로 백 변호사는 문화예술과 법을 잇는 그 어느 지점에 자리를 잡고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신변 잡기적인 것들이 많았죠, 대학 생활에는. 근데 이제 미대 이제 입시에 성공하고 그리고 미술계로 진출한 그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서 사회인이 되니까 그런 신변 잡기적인 이슈들이 점점 뭐 법률적인 이슈로 많이 옮겨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법조인 생활을 시작하면서 미술계에서는 요즘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볼 때 온당한 일이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많았고요. 다른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강남의 한 대형 로펌에서 치열하게 일해온 백 변호사는 어렵게 얻은 아이를 위해 경기도 양평에 자리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육아에 전념하고자 별다른 법률적 업무를 하고 있지 않던 상황에 백 변호사는 여유로워진 시간을 활용해 자신이 좋아하는 독서를 하며 그에 대한 리뷰를 끊임없이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호사이자 작가로서 부캐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됐다는 게 백 변호사의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는 책 읽는 거를 좋아해서 그 개인 SNS 계정에 책 리뷰를 끊임없이 올렸어요. 근데 무언가 어떤 남의 글을 끊임없이 읽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저의 평가를 끊임없이 글로 표현한다는 게 어떻게 언론사 기자분의 그 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국내에 있는 그 포털 사이트의 공연 전시 섹션에 문화예술과 법을 잘 버무려서 한번 칼럼을 연재해달라, 이런 식의 의뢰가 왔고요. 이후 백 변호사는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공연 전시 섹션에 자신의 이름을 건 칼럼 아트로라는 문패를 달고 격주로 공연 전시 칼럼을 연재했고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글로 무언가를 표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다는 것의 매력을 느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연재한 칼럼은 선녀와 인어공주가 변호사를 만난다면 이라는 재치 있는 제목을 달고 한 권의 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간 연재해온 수많은 칼럼들 중 32가지의 흥미로운 주제를 일부 재구성해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인 궁금증들을 전문적으로 담아냈습니다. 백 변호사는 특히 유년 시절 우리가 한 번쯤은 보고 지나친 동화를 리걸 마인드로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칼럼의 시작이 사실 인어공주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칼럼이라는 거를 쓰겠다는 생각을 하기 전부터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어공주를 볼 때마다 이거는 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인어공주가 미성년자잖아요. 16살이에요. 미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친권자가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그냥 취소한다고 하고 거기 이제 바닷속에 용궁에 법정이 있다면은 취소한다 하고 뭐 마녀랑 뭐 실랑이가 일어난다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백 변호사의 시선에서 동화 선녀와 나무꾼의 등장인물들 역시 법의 울타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선녀가 그런 식으로 사실상 나무꾼이 감금한 거잖아요. 판례는 어디 이렇게 다 벗고 있는 상태에서 옷을 숨기거나 뭐 그런 식으로 수치심에 못 나오게 하는 것까지도 감금으로 보거든요. 근데 법률가의 해석을 거기에 보태자면은 과연 선녀는 죄가 없는가, 선녀는 피해자이기만 한가라는 문제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선녀가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로 가버리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선녀만의 아이는 아니거든요. 나무꾼의 아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하늘로 가버리는 거는 약취유인죄가 될 수 있어요. 심청전, 선녀와 나무꾼 같은 전래동화부터 인어공주, 어벤져스와 같은 외국 흥행영화까지 잘 알려진 대중문화 콘텐츠를 분석하다 보니 뜨거운 관심과 함께 한켠에선 동심 파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백 변호사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익히 알려진 이야기를 일종의 케이스 스터디로 재미있게 이용하고자 한 것이니 너무 무겁게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소견을 전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그때도 댓글에서는 이거 완전 동심 파괴다.
동화는 동화로만 알아야지 이거를 이렇게 일일이 다 분석하고 있냐, 한심하다, 시간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악플도 달리곤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건을 케이스 스터디로 한번 해보자,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어느새 두 번째 책 출판을 준비하는 백 변호사는 앞으로도 계속 변호사와 작가의 삶을 오가며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이제 저에게 스페셜리스트라는 그런 지위를 부여해 주었다면, 작가라는 직업은 저를 제너럴리스트로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법률적인 글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제가 평소에 사건으로 접하지 않았던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그런 주제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주제들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거를 또 글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스페셜리스트를 넘어서서 제너럴리스트까지도 두루두루 경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앞서 화천대유 논란으로 심판대에 오른 법조인들과 관련한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 곽병채 씨가 이번 논란에서 가장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이에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법조인 신분이 아닌 일반 회사의 대리급 사원이 어떻게 퇴직금 등으로 50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곽 의원 아들의 50억 논란은 2030 세대의 분노를 파고들며 청년들 삶의 의욕을 냉소하게 만들었다는데 이번 사태에 심각성이 있는 것 아닐까요? 희망을 갖고 쌓아가던 평범한 이들의 공든탑을 가차없이 무너뜨리는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